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려하고 자본력이 넘치는 팀이었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는 유독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쿠바 징크스가 존재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랫동안 쿠바의 엄청난 재능들을 자신들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그 결과는 매번 쓰라린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아롤디스 체프먼, 유에니스 세스페데스, 그리고 호세 아브레유와 같이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걸출한 쿠바 스타들을 영입할 기회를 놓친 다저스는 전임 단장인 네드 콜레티의 지휘 아래 쿠바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싹쓸이 영입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절박함의 발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돈 낭비 사례로 기록됩니다. 막대한 계약금을 쥐어주고 데려온 알렉스 게레로, 에리스벨 아루에바레나, 그리고 닥터 헥터 올리베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다저스 팬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하며 쓰디쓴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헥터 올리베라는 이 쿠바 실패작들의 정점을 찍은 선수였습니다. 그는 당시 다저스의 새로운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프리드먼이 드물게 직접 계약을 주도한 쿠바 선수였지만 프리드먼조차도 올리베라의 심상치 않은 실력과 태도를 빠르게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명하게도 혹은 처절하게도 프리드먼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빠르게 올리베라를 애틀란타로 넘겨버렸습니다. 다저스와 맺은 계약 규모는 무려 6년 6,25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기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올리베라는 메이저리그 통산 단 30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치며 다저스의 쿠바 투자 실패를 상징하는 먹튀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동안 다저스는 쿠바 시장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역사 속에서 다저스의 유일한 성공작으로 꼽히는 쿠바 출신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야시엘 푸이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푸이그 역시 프리드먼 시대 이전에 계약된 선수였습니다. 쿠바 선수들이 미국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후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푸이그의 탈출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끔찍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탈출을 무려 12번이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국 쿠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이거나 안전한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푸이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악명 높은 인신매매 조직에게 자신의 자유를 맡기게 됩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여정 끝에 멕시코 땅을 밟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푸이그를 중개했던 브로커가 카르텔에게 처음 약속했던 계약금 25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자 카르텔 조직원들은 푸이그를 인질로 감금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풀려나기 위해 푸이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일 모든 수입의 20%를 카르텔에게 지불하겠다는 끔찍한 조건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잔혹한 가격표였습니다. 푸이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르텔과 관련 조직에게 갈취를 당해야 했으며 그 금액은 총 130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화려한 메이저리그 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탈출 과정에서 생긴 빚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쿠바 선수들에게는 단순히 야구 실력 외에도 목숨을 건 탈출과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다저스는 푸이그라는 괴물 같은 재능을 얻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쿠바 야구 선수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인간적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저스는 알렉스 케레로, 아루에바레나, 닥터 올리베라 등 거액을 주고 영입했던 쿠바 선수들에게서 쓴맛만 봤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성공작이었던 야시엘 푸이그의 성공 이면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끔찍한 거래와 지속적인 갈취가 따라다녔기에 다저스는 쿠바 선수 영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현의 다저스는 마침내 성공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 주역은 쿠바 야구 금수저 미겔 바르가스가 아닌 나무로 깎은 방망이를 들고 야구를 했던 앤디 파에스였습니다. 2017년 9월 다저스와 계약한 바르가스는 아버지인 미겔 바르가스 시니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던 야구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바르가스가 15세였던 2015년 그와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열린 U18 야구 대회에 참가했다가 대회 도중 탈출을 시도해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플로리다에 안착하는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3월 다저스와 계약한 파에스의 배경은 처절했습니다. 파에스는 너무 가난해서 변변한 야구 방망이 하나 살 돈이 없었고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준 방망이로 타격을 익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탈출 여정 역시 바르가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하고 외로웠습니다. 파에스는 16세이던 2016년 혼자 힘으로 쿠바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푸이그처럼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가이아나, 퀴라소, 아이티를 묵묵히 거쳐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하는 험난한 여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고독을 짊어진 채 그가 가족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7년 후인 2023년 겨울이 되어서였습니다. 쿠바는 탈출 선수들의 입국을 최소 8년 동안 막는 이른바 8년 금지 법칙을 고수했지만 루이스 로버트나 요한 몽카다 같은 탈출 선수들이 2023년 WBC에 참가한 이후에야 이 규정이 마침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살 차이인 바르가스와 파에스는 극과 극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용하고 신중한 바르가스, 활달하고 적극적인 파에스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마이너리그 시절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는데 바르가스는 훗날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파에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바로 호세 아브레유에게 직접 받은 소중한 방망이를 파에스의 데뷔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야수로 다저스 기회를 잡지 못했던 바르가스가 외야수로 포지션을 전환하게 되면서 절친이었던 둘은 갑자기 팀 내 중견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르가스는 화이트삭스로 트레이드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후 바르가스가 LA를 방문했을 때 친구인 파에스에 대해 남긴 회고는 재미있습니다. 그는 앤디는 외출을 싫어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LA에 있는 쿠바 식당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식당은 내가 골랐고 계산은 앤디가 했다고 말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다저스가 지난해 개막전 중견수로 파에스를 기용한 것은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어깨가 강하다는 사실은 마이너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중견수라는 핵심 수비 포지션에 대한 검증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에스는 디노 이블 코치와 함께 단내가 날 정도로 강도 높은 수비 훈련을 소화했고 이블 코치로부터 마침내 OK 사인을 받아냅니다. 이블 코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에스가 타석에서의 결과가 수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파에스는 중견수로서 플러스 6을 포함해 외야 세 포지션 전체에서 플러스 12라는 뛰어난 수비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156경기에 출장해 27홈런 85타점을 기록한 타격 성적 역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스의 타격감은 시즌 막판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는 치명적으로 포스트 시즌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트 시즌 55타석에서 파이스는 타율 7푼 8리, 출루율 1할 1푼 3리, OPS 0.211이라는 처참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빛났던 타석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11회 말이었는데 이때 친 투수 땅볼은 커커링의 실책을 유도해 다저스가 더 이상의 전력 소모 없이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타석에서 거의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던 파이스를 끝까지 믿었던 노버츠 감독은 마침내 팀이 탈락 위기에 몰리자 그를 교체했고 파이스 대신 중견수로 출전한 레드먼은 6차전에서 1안타 1득점, 7차전에서 희생플라이 타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파에스는 자신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로 그 무대에서 쿠바 출신으로서 다저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수비로 영웅적인 명예회복을 이뤄냅니다. 4대4로 맞선 월드시리즈 7차전 9회 말, 로버츠 감독은 중견수를 파에스로 교체했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결정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파에스가 잡아낸 클레멘트의 타구는 캐치 확률이 60%에 불과했지만 만약 그가 이 공을 놓쳤다면 월드 시리즈가 그대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파에스는 외야 깊숙이 떨어지는 타구를 향해 무려 37m를 전력 질주했으며 달려오던 키케 에르난데스와 충돌할 뻔한 위기를 이겨내고 공을 잡아내는 미친 캐치를 성공시켰습니다.
파에스가 37m 이상을 이동해 잡아낸 캐치는 정규 시즌을 통틀어 8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경이로운 플레이였습니다. 공을 잡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던 키케에게 파에스는 괜찮냐고 물었고 키케는 젠장, 공 잡았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파에스가 야! 라고 외치자 키케는 그제서야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톰 버드치는 파에스의 이 수비를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치라고 극찬했습니다. 물론 역대 최고의 캐치는 1954년 월드시리즈에서 윌리 메이스가 선보인 이른바 더 캐치가 꼽힙니다. 메이스는 1차전 2대2로 맞선 8회 초 무사 1-2루 위기 상황에서 홈플레이트에서 무려 130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간 빅워치가 날린 타구를 등지고 잡아냈습니다. 메이스가 이 공을 놓쳤다면 결정적인 결승 2타점 2루타가 될 수 있었지만 자이언츠는 그의 수비 덕분에 1차전을 연장 끝에 승리하고 시리즈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 자체의 난이도는 메이스가 훨씬 높았지만 파에스의 캐치는 월드시리즈 7차전 끝내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결정적인 상황의 중대함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우익수에 고정될 경우 파에스는 현 시점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타티스 주니어를 위협할 만큼의 뛰어난 수비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분간 다저스의 유일한 중견수 옵션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저스는 팜내 상위 5명 중 4명이 외야수일 정도로 유망주 뎁스가 두텁지만 호프, 퀸테로, 시로타 같은 중견수 유망주들이 언제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안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파이에스의 중견수 실력은 평균 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차 골드글러브에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제 파이에스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는 바로 타격입니다. 타구 속도보다는 컨택 능력이 돋보이는 그는 스위트 스팟 타구를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문제는 선구안과 인내심의 부재입니다. 그는 모든 공을 치려고 덤비는 데다 컨택 능력이 좋다 보니 제대로 맞지 않은 타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24타석에서 파에스는 볼넷 29개에 그쳐 규정 타석 타자 중 볼넷 비율이 마이클 해리스, 레니 소사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습니다. 다저스는 파에스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동시에 마구잡이 스윙을 하는 날이면 공격이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데뷔 초 미친 컨택 능력을 자랑했던 로빈슨 카노는 첫 5시즌 동안 볼넷 비율이 4%대에 머물렀지만 점차 선구안과 인내심을 늘려나가면서 그의 최고의 컨택 능력이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파에스가 카노와 같은 수준의 재능은 아닐지라도 그의 아웃존 컨택률 58.4%는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높으며 소토나 터커 수준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결국 파에스의 성공 여부는 선구안과 인내심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의 고난을 딛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앤디 파에스. 그가 중견수로서 완벽히 자리를 잡아 다저스에게 귀중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한때 괴물 같은 재능이었으나 비극적 그림자를 안고 살았던 야시엘 푸이그를 넘어 다저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쿠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그의 성장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